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를 아마도 이렇게 비춰지기를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박하고 검소한 대통령,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 대통령, 자신의 건강이나 미용을 위해서는 별로 돈을 쓰지 않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실제 생활, 그런 삶과 다소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눈에는 그렇게 비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억짜리 청와대 헬스기구 소동을 도저히 해석할 길이 없는 겁니다.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 안위와 직결됩니다. 실제로 그 대통령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1억이 아니라 10억을 쓰면 또 어떻습니까?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 취임 시절 아마 서울 인근의 국군 통합병원인가요? 거기에 김대중 대통령 전용 병실을 만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돈 수억 들어갔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헬스기구 소동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소박하고 검소한 대통령이기를 그렇게 비치기를 원하는 청와대가 이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해프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려는 야당 의원에게 질문하지 말아달라고 종용을 하는가 하면 온갖 해프닝을 다 펼쳐 보였죠.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건강과 미용을 위해서는 별로 돈을 쓰지 않은 대통령. 그렇게 비치기를 원하는 청와대의 강박정이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실종의 비밀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상복지와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말을 뒤집고 자기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뻔뻔스럽게 야당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 여당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오늘 아침 짜증이 만발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청와대 거짓말, 청와대 강박정까지 접하고 보니까 더욱더 폭발하는 아침이었습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시대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차이트가이스트라고 독일 말이죠. 시대정신에 따라서 정권의 방향도 바뀌기도 합니다. 시대정신을 제대로 받아들인 집단은 흥하지만 시대정신을 거부한 집단은 망하게 되는 거죠. 물론 사기를 쳐서 시대정신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집권하는 그런 사기꾼들도 있긴 있습니다. 좀 나이브하긴 하지만 오늘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 칼럼란에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시대정신이 사라진 사회다라는 칼럼을 기고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시대정신이라는 말이 있다. 한 시대를 꿰뚫는 사고방식, 감정, 가치관 등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더 나아가 해당 시대가 실현하려고 추구하는 집합적 가치를 시대정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즉, 시대정신은 이미 존재하기도 하고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추구하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1960년대 이후 개발 독재 시대의 시대정신은 산업화였다. 산업화되지 않은 한국 사회는 시대정신으로서 산업화를 추구했다. 산업화가 시대정신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한국 사회는 시대정신으로서 민주화를 추구했다. 1990년대 이후 이야기다. 2000년대에 들어서 산업화와 민주화가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으면서 새롭게 추구할 시대정신으로서 선진화와 복지, 연대가 등장했다. 네. 바로 그러한 시점에 그런 시대정신을 낚아챘어. 사기침으로써 집권한 정권이 있죠.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정재훈 교수 얘기 계속 들어봅시다. 그런데 선진화를 꼭 복지 후진국 미국식 선진화로 볼 것이 아니라면 선진화 자체도 복지 연대와 매우 깊은 관련을 갖는다. 일부 미국식 자유주의 복지국가를 제외하면 선진국 자체가 복지와 연대를 경제성장과 동일하게 중요시하는 복지국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화, 민간 영리화를 선진화로 호도하는 보수 세력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들어 한국 사회는 사회연대에 기초한 복지국가 건설을 시대정신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복지국가로 부를 수 있다면 그 나라에는 정경유착, 관피아, 지하경제 등 문제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복지국가의 기본 토대로서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 복지국가는 경제민주화와 밀접한 연관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복지국가의 중요한 토대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평화입니다. 정치 경제 권력이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 자체가 정치 경제 권력에 대해 정원 유착을 하는 복지국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복지국가가 아닙니다. 정치 경제 권력이 언론을 통제하는 나라입니다. 언론 자체가 정치 권력, 경제 권력에 대해서 정원 유착을 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어떤 보수신문에서 어떤 육군 대장이 추태를 부렸다고 쓰면 그 다음날로 이유 불문코 옷을 벗기는 나라.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2014년의 대한민국, 2012년 어떤 여자가 복지화를 구호로 내세워서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구호로 내세워서 집권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기요, 일장춘몽에 불과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도 복지국가라고 얘기하지만 끊임없이 전쟁 위협에 시달리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국민을 통제하는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공영방송 풍자 코미디에서 메르켈 총리를 아무리 조롱해도 서로 웃고 넘어가는 독일이야말로 따라서 복지국가입니다. 풍자 코미디에서 박근혜를 조금 빗대서 이 정권을 조금 빗대서 풍자했다고 바로 다시 보기를 내리는 그런 나라, 복지국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치 풍자를 위해서 메르켈의 신체 부위를 좀 과장해 묘사한 사람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을 독일에서는 접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만 해도 그랬죠. 노무현 대통령은 온갖 식으로 비하를 했지만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 그거야말로 정치적 민주주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호전적 깡밖에 남지 않은 북한에게 한번 붙어보자는 식으로 맞서는, 그러면서도 작전권은 내가 갖지 않겠다고 꼬리를 빼는 그런 똥별들 때문에 이 불안한 한반도, 이 한반도, 불안하기만 한 한반도, 평화를 기초로 하는 복지국가의 길은 멀고도 험하기만 합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 사회가 추구해야 될 시대정신을 제대로 의제화한 진영, 의제화만 했죠. 저는 사기라고 봅니다만은 그 진영, 새누리당, 박근혜의 승리는 당연한 결과였다라고 정재영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집권당을 실정해서 반사이익만 얻으려고 하고 정치 경제민주화와 평화에 기초한 시대정신으로서 복지국가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현 야당의 패배는 별로 놀랍지 않았다는 겁니다. 19세기 후발 선진국으로서 노동자 문제와 계급 대립의 위기에 직면한 독일 제국을 구한 시대정신은 복지국가였다. 사회보험제도 도입을 통한 의료소득보장제도의 확립이었다. 재상 비스마르크가 중심에 있었다. 가톨릭과 개신교가 축적한 재원과 인력을 사회문제 해결에 투입하는 기독교 사회운동이 전개되면서 오늘날 독일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기초가 생겨났다. 19세기 말 시대정신으로서 복지국가는 1차 대전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민주주의라는 시대정신과 결합, 나치 시대라는 중간의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독일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시대정신의 실종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시대정신의 본질, 경제민주화와 복지, 이것을 이해한 줄 알고 뽑아준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라는 대정요법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는 숲의 전체 모습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빚내서 집 사는 경제정책은 숲속 나무 한 그루에 불과합니다. 숲을 형성하는 설계도로서, 즉 시대정신으로서 경제민주화와 복지, 평화통일을 제시했다면 그 설계도를 기준으로 비전을 제시해야 국민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선거 때 믿었던 국민들은 이제 더 빚을 낼 여력도 없어서 불안하기만 합니다. 사라진 시대정신을 하루속히 불러올 때다라고 정재훈 교수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라진 시대정신을 이 정권 하에서 불러올 수 있다고 이런 글을 쓰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기의 행렬을 볼 겁니다. 정권을 바꾸고 이런 사기꾼 정권이 또다시 집권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경제민주화와 복지라고 하는 시대정신을 이 땅에 실현하는 그 첫걸음이 될 겁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전에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무상급식은 2010년 3월 진보교육감으로 꼽히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의 집권 세력의 반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상급식 무슨 사회주의 국가냐, 온갖 지랄 발광을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당시 이명박 정권은 5살 누리과정을 2013년에는 3살, 4살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영유아들, 어린아이들을 그야말로 무상 보육을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선거 직전, 대선 직전,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국가 책임 무상 보육제도 공약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그 다음에 2013년 1월 1일 만 0세부터 5세까지 전면 무상 보육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그랬던 박근혜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무상복지 공약을 확대해서 공약까지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된 그 다음에 첫 1월 1일 예산을 통과시켰던 박근혜, 이제 와서 야당이 무상보육을 제창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조선일보의 코치를 받고 있습니다. 한신무인 지경이 있죠. 한겨레고는 사설 제대로 썼습니다. 이건 교육복지사업의 파행은 박근혜 정부의 전적인 책임이다. 들어보시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일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제 경기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거부를 선언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한 것이다. 홍준표 경기도지사가 불을 댕긴 학교 무상급식 예산의 차질에 이어 교육복지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간의 공방이 뜨겁다. 교육복지 사업의 전반적인 혼선과 파행이 우려된다. 이런 상황이 빚어진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에게 있습니다. 3살부터 5살까지 보육 및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그게 바로 누리과정입니다. 이 누리과정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10대 복지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10대 복지 공약 중에 하나라는 얘기는 당연히 정부가 예산을 대서 누리과정 사업을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정부는 누리과정 사업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정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국 교육청에 떠넘겼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교육청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문제에 따른 교육복지 공약의 차질은 누리과정만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중기 국가재정 운영계획을 보면은
고교 무상교육과 초등교육 돌봄교실 사업의 예산도 2018년까지 전혀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임기 안에는 이행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다 박근혜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국민에게 사기쳤던 공약들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공약과 관련해서 교육부는 9월에도 2015년 이후 시행하되 현 정부 임기 내에 완성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놓고 예산은 2018년 자기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편성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능력도 의지도 없으면서 국민에게 헛공약만 계속 심어주고 있는 게 현실인 겁니다. 교육복지정책의 파행은 정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공약 가계부의 차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가계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과제 이행을 위해 정부가 2017년까지 135조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공약 이행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재원 마련의 뚜렷한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 조정만으로 135조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증세 없는 복지를 장담해왔다. 그것도 온통 사기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다는 게 교통 그 범칙금이나 잔뜩 올리고 심지어는 책이라든지 농산물에까지 부가세를 갖다가 매기겠다고. 주로 서민들의 생활 필수품에 그래서 지금까지 면세되어 왔던 일부 품목에 대해서 부가세를 때리겠다고 이지랄 병을 치고 있습니다. 사실 증세 간단해요.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종합부동산세를 부활하고 집 많이 가지고 땅 많이 가진 부자들에게 세금 물린다는 게 어디가 잘못된 일입니까? 그리고 땅과 그리고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100%입니까? 90%입니까? 70%입니까? 50%입니까? 불과 1%입니다. 1%. 그리고 재벌 대기업에게만 편중되어 있는 법인세 혜택 인하 그것만 없어도 1년에 30조 이상의 세원이 확보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자 대기업의 세금 걷을 생각을 하지 않고 서민들의 그야말로 코 묻은 돈만 훔치려는 이 정부, 이제 와서는 세수가 부족하네, 재정운용의 제약이네 하면서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뻔뻔스럽게 짝이 없는 태도입니다. 이게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집권한 대통령과 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 그 정부가 할 일입니까? 차라리 대국민 사과를 하고 공약 폐기를 선언하든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실현 가능한 재원 확보 마련을 찾아야만 합니다. 무상보육 공약 온갖 생색은 다 냈습니다. 선거 바로 직전에 영유아 3세에서 5세까지 전면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국가에서 다 보육 떼주고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이렇게 사기를 쳐놓고 이제 와서 사정이 예의치 않다고 모든 책임을 시도교육감에게 떠넘기고 심지어 한 보수신문은 야당이 무상복지 운운했으니까 니들이 해결책을 찾아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주둥아리에 확 그냥 휘발유를 뿌리고 싶은 그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훈기 치과의사입니다. 병원이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 과잉진료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진료는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잉진료란 병원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검사와 치료를 환자에게 강제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과잉진료를 합니다. 과잉진료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파탄시켜서 결국 사회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진짜 사대악입니다. 과잉진료를 통해서 병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환자들은 더 아파야 하고 양질의 삶을 빼앗겨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 치료를 못 받는 비극도 생깁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영리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신 퀸이네요. 퀸이. 조합원까지 감사드립니다. 게시판 소개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추모 음반이 나왔네요. 잊지 않을게 끝까지. 노래가 모두 9곡이 들어있는데요. 잊지 않을게. 얘들아 올라가자. 봄이에요. 우리는 승리하리라. 이 음반은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자는 뜻에서 작곡가 윤민성님의 음원 기증으로 제작됐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 추모 음반 판매 수익금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찾아나가는 그림에 쓰인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방송 팟빵 게시판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 남동부에 여리고 이쁘지만 당찬 아가씨 희노애락님, 아이디가 희노애락이네요. 지난밤 여의도에서 홀로 추위와 싸우며 1인 밤샘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기특해서 만천하에 알린다고 하는데요. 역시 우리 조합원님들 정말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왜 여의도에서 밤샘 1인 시위를 했겠습니까? MBC나 KBS에 대한 항의 시위겠죠. 솔직히 MBC, KBS가 제대로 보도를 하면은 국민TV 생길 이유도 없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광고입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하는 광고라서 똑같은 내용인데 이 광고 문구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다이어트도 좋고 사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 지금 5살 됐는데요. 벌써 한 3kg 빠졌습니다. 건강에도 좋다고 해서 해봤는데요.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고 몸과 마음까지 건강해집니다. 생활단식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도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해석 생활단식의 특징은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도전해 볼 수 있고 잘 짜여진 프로그램들은 부작용이 없고 실천하면 바로 효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문의 전화는 010-2013-8575 2013-8575이고요. 네이버나 다음에 오해석 생활단식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광고였습니다.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 방금 게시판 보니까 우리 희노애락님 시위가 밤샘 시위가 국회 앞 1인 시위였다고 합니다. 정정합니다. 이랬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뉴스K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만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 포맷은 갖췄으니 이제 방송을 확대하자 해서 시사 토크 프로그램을 하나 이제 신설하기 위해서 어제 머리를 맞댔습니다. 필요한 재원이 어떻게 되나 여러 가지 했는데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쥐어짜고 또 쥐어짜고 또 쥐어짜도 한 달에 한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도 올리고 해서 결정해서 내년 1일부터 한 2시간짜리 프로그램이 이제 출범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이하청약 하여튼 이제 우리 임직원들도 성의를 보이고 해서 뭔가 재원을 마련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디어는 아주 좋아요. 여러 국장들의 아이디어가 분출했는데 아주 정말 이런 대한방송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양질의 토크쇼가 출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정조도 좀 해주시고 출범하기 전에 캠페인을 좀 대대적으로 전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독도 참 이것도 내가 라디오 비평에서는 안 다뤘는데 뉴스에서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런 정권 진짜 박근혜 대통령은 진짜 포퓰리스트예요. 어떻게 아베하고 어베가 손잡으려고 했더니 손을 탁 치면서 온갖 쇼는 다 하는 그런 대통령이 실제로는 어떤 인간인지 이번 독도 사태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드러났습니다. 친일파니랄까 봐서. 한국일보가 사설로
비판을 했습니다. 예, 제목은 독도 입도시설 우왕좌왕, 일본만 이렇게 해줬다. 들어보시죠.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이 논란을 빚고 있는 독도의 입도지원센터 공사 입찰 취소와 관련해 어제 우리 주권이 관할하는 우리 영토이므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제3국의 외교적 입장을 고려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과 관리, 환경과 문화재 측면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입찰을 취소하고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도의 입도지원센터가 뭐냐. 이명박이가 뭐 독도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해가지고 독도를 갖다 일본에 팔아먹으려고 한다는 그런 이제 의심을 받으니까 그게 뭐 지가 직접 가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쉽게 독도를 둘러볼 수 있도록 입도 즉 섬에 들어가는 시설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나온 게 아마 독도 입도 지원 시설일 겁니다. 지원센터죠. 이걸 입찰을 했다가 바로 취소를 한 겁니다. 왜 취소를 했겠습니까? 이유가 뻔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어제 외교부 대변인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일보가 사설로 비판을 하는 겁니다. 눈 가리고 앙호하는 식의 변명이다. 부처 간의 협의 부재, 외교적 포장에 대한 통찰 부족 등 응승하기 짝이 없는 이 정부, 박근혜 정부의 일처리 방식을 총체적으로 드러냈다라고 한국일보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입도지원센터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일본의 독도 도발에 가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계획한 것으로 일종의 피난시설입니다. 조달청은 지난달 20일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사업체 모집 공고를 낸 뒤 열흘여 만인 31일 갑자기 취소 공고를 냅니다. 우선 일본이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는 독도 관련 사항임을 감안하면 부처 간에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부터 의심스럽습니다. 아니면 부처 협의는 이루어졌지만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일본의 반발에 부딪혀 물러선 건 아닌 건지 입찰 공고에서 취소까지 내막 불분명합니다. 이 정권의 특징은 불투명입니다. 불투명해야 지들 맘대로 하니까. 그 안에서 부정과 부패, 온갖 부정과 부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나업체 방산비리 보십시오. 사대강 입찰 비리 보십시오. 자원개발 비리 보십시오. 불투명성이 모든 것이 원인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그 불투명성은 전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해양오염 가능성과 이에 따라 국제해양법을 근거로 한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2층짜리 건물 하나 짓는 일에 국제적 해양오염 운운하는 데는 실소만 나온다. 오히려 해양사고도 거의 없는 독도 근해에 피난시설 건설의 실제적 효과도 없거니와 외교적으로도 실익은 없다. 하지만 입도지원시설 건립 배경이 어떠하든 오래전에 공표된 사안이고 착공은 뒤로 미루는 일이 있더라도 입찰 공고를 냈다면 차라리 그대로 진행하는 게 나았다. 국제적 분쟁지역 이슈화를 노리고 날이 갈수록 독도 도발의 강도를 높이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보면 언제든 외교적 지렛대로서 활용을 고려한 실용적 사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입찰을 취소한 뒤 총리 주재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여는 여론을 뜬 것은 또 무엇이며 그 논의 내용도 공고 취소에 따른 국내 여론 무마에 더 신경을 쓰고 있으니 이 인간들이 대한민국 장관들인지 일본 놈들이 종놈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서툰 일처리로 굴욕 외교 논란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외교적 성과를 올렸다며 기고만장한 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적절히 알아서 한 조치라는 톤의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자회견을 보면요. 일본도 입찰 공고나 취소 과정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국내 보도를 보고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열통이 납니까? 일본 놈들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역시 우리의 친일파, 우리가 남겨놓은 친일파들이 여전히 한국을 쥐어잡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우리 정부의 헛발질, 독도를 되레 국제 이슈화했고 우리가 수세적 입장에 있는 것처럼 비치게 한 큰 실책이 됐습니다.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병세 물러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시민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까 히로에라님도 아마 그 일환으로 참여하신 것 같은데요. 1인 시위는 내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 밤새 계속된다고 합니다. 함께 하실 분은 국회 앞 상황본부에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여연대에서는 2014년 정기국회 제2의 세월호 참사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개선해야 될 10대 법안으로 첫 번째, 공직자와 민간기관 유착 근절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그리고 김영란법이라고 불리우는 부정청탁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두 번째는 부패 방지를 위해 공익제보의 활성화, 즉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해야 된다. 세 번째는 기업의 고의과실에 대해서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네 번째는 실제 회사 지배자가 위법 행위를 책임지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게 재벌 회장들 그 기업의 주 0.01%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지주회사가 대부분의 주식을 갖는 그런 방식으로 기업을 소유하고 있죠. 그럴 경우에는 실제 회사의 지배자가 위법 행위를 책임지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등 10개의 법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관심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박근혜 이야기했는데요. 한겨레신문 박찬수 논설위원이 박근혜 그 신비주의의 역설이라는 칼럼을 통해서 박근혜식 가짜 신비주의의 허실을 바로 짚어냅니다. 2008년 뉴욕발 금융위기 이후 미국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엄청난 연봉과 보너스를 챙기는 금융사 경영진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월가의 참새들이 이렇게 항변했다. 우리보다 더 많은 국민 세금을 챙겨가는 건 미국 대통령이다. 따지고 보면 아주 틀린 말도 아니다.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 한복판에 132개의 방이 딸린 대저택을 임차료 한 푼 내지 않고 산다. 움직일 때는 대당 5억 원이 넘는 승용차를 타고 장거리 여행 때는 한 번 뜰 때마다 시간당 56,800달러, 약 6,174만 원이 드는 전용기를 이용한다. 물론 여기엔 4년 동안 일한 단서가 달려있다. 대통령제에서는 국정 운영의 축이 대통령이기에 대통령 한 사람에 들어가는 예산은 내각제 총리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무렵 들여갔다는 최신 헬스기구의 값이 약 8,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상급 비서관으로 채용된 유명 트레이너의 연봉 한 7천만 원 된다고 하네요. 상급이면. 을 합치더라도 대통령 건강을 위해 쓰는 돈 연 1억 원밖에 안 됩니다. 사실 전직 대통령들도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그 정도의 예산을 때론 그 이상을 썼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가족이 사용하는 작은 수영장을 상천제 바로 옆에 새로 지었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1년에 한두 차례 이용하는 국군 서울지구병원 그 안에 있는 대통령 전용 병실을 첨단 시설로 개조했습니다. 그렇다고 국회에서 이게 문제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요즘 청와대 헬스 트레이너가 논란이 되는 건 박근혜 청와대의 태도 때문이다. 대통령이 건강 챙기는 게 잘못된 일도 아닌데 자꾸 숨기고 거짓말을 한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누구도 알아선 안 되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되며 발설해서도 안 되는 1급 기밀로 취급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보다 훨씬 비밀스럽다. 그러니 대통령은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이고 주무시면 퇴근이라는 청와대 비서실장의 희한한 국회 답변이 거리낌 없이 나온다. 유명 연예인들의 신비주의야 몸값 올리기라는 뚜렷한 목적이라도 있지만 대통령의 신비주의는 자기 도취 외엔 그 누구의 지지나 공감도 얻기 어렵다. 안개 속의 흐릿한 그림자는 주변에 두려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나 믿고 따를 만한 존재는 아니다. 자꾸 박 대통령 심기를 건드리는 때이른 개헌론이나 차기 대선 후보 논란의 진원지가 야당이 아니라 집권 세력 내부란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 보좌하는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여망을 반영하는 것이겠죠. 금수하고 소박한 대통령 이런 식의 이미지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숨기는 겁니다. 금수하고 소박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1억짜리 헬스기구를 썼다. 이거 좀 이미지 안 맞잖아. 이런 얘기 듣기 싫은 겁니다.
애비나 딸이나 똑같아요. 그 애비 어땠습니까? 시바스리갈 양주나 쫙쫙 빨면서 그야말로 젊은 대학생들 옆에 끼고 술 처먹었던 그 박정희, 겉으로는 막걸리를 마시는 아주 검소하고 서탈한 대통령, 그 이미지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러니 애비나 딸이라는 얘기 나오죠. 4일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지지율이 34%다. 재임 기간 중 최저치다. 그의 남은 2년은 말 그대로 레임덕이다. 오바마에 비하면 50%를 넘나드는 박 대통령 지지율은 낮은 게 아니고 레임덕을 말할 시기는 더더욱 아니다. 그런데도 여권 깊숙한 내부에서 먼저 차기를 거론하는 건 박 대통령 지지율이 결코 견고하지 않으며 어느 순간 한꺼번에 꺼질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직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안개 바깥을 자꾸 휘저어보며 개헌을 말하고 차기 대선 후보를 거론한다. 박근혜 대통령 신비주의, 아마 자신이 없기 때문에 신비주의를 내세울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태도가 역설적으로 박근혜의 레임덕을 제쳐가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비평 마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